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6회 기업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과 선진 기업 문화의 매력에 빠져버린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은 만물 탐구자, 자연을 사랑하는 안블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마이너 감성과 비주류에 관심 많은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조금 차가워져 버린 인상주의자 김승태입니다. 따뜻해지려면 3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저번 주보다 더 쪼그라들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잘들 지내셨죠? 네.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거는 저희는 댓글 얘기로 다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댓글이 갑자기 조금 적응이 안 되는데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달나라 공주님께서 네. 첫 화부터 이제 잘 듣고 있다면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특히 그 달나라 공주님이 느끼시기에 서브프라임 편이 더 활기찼나 봐요. 저희 4명이서 다 흥분해가지고 저희 싸웠잖아요. 저희. 집값 내려라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달달보름님께서도 또 남겨주셨어요. 저희의 거의 개국공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달달달보름님. 네. 저희 서브프라임 편에 또 댓글이 많아졌다고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 조금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본인의 댓글이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계속 기억할 거기 때문에 네. 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손에 꼽는 개국공신 네. 달달달보름님. 맞아요. 네, 끝까지 함께했으면. 어디 가지 마세요. 가오가이님 어디 가셨죠? 그러네요. 잊혀져 있던. 네. 포문을 열어주시고 사라지신 가오가이님을 찾습니다. 웃겨. 나타나 주셨으면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직접 이렇게 연락이 온 댓글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댓글에 의하면 호주에서 지금 듣고 계신데 와. 거기에서는 팟빵 댓글이 안 달리나 봐요. 저도 해외에서 뭐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댓글이 안 달린다고 분노하시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해날두님이시라고 네. 이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팟빵 댓글이 안 달린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남긴다라고 하시면서 유생님의 편안한 목소리, 일단 부르님의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쓴트님의 참신한 주제, 그다음에 좀 이상한데 빈둥님의 빈둥거림. 딱히 칭찬할 게 없는데 억지로 좀 만드신 거 아닌가요? 내가 앞에 세 가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읽었거든요. 빈둥님의 빈둥거림까지. 그래서 모두 조화롭다. 그래서 살짝은 당황했지만 네.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죠. 호주에서까지 통계를 보시면 네. 그 한국에서 몇 프로가 듣고 네. 다른 외국에서 몇 프로가 듣는지 뜨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시나요? 제가 종종 보는데 네. 가끔 계세요. 근데 뭐 그게 하루마다 이렇게 통계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네. 근데 딱 보는데 항상 호주에서 한 1% 정도 1% 미만에서 항상 계시거든요. 아마 해날두님이 아니실까. 네네. 감사합니다. 남반구에서까지. 진짜.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녹음은 대한민국에서 하지만 네. 호주에서 들려오는 이런 목소리까지 캐치해가지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하네요. 역시 지구는 지구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구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저 이거 90년대에 많이 쓰던. 나 교과서 이후로 거의 처음 들어봤어. 지구촌이라는 말은 쓴트님의 나이가 점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최소 30대 이상이다. 어쨌거나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꾸준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저희 4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드디어. 간만에 에피소드인데 아주 네. 그동안 푹 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2달 쉬었나요? 거의 뭐 한 달 넘게 쉰 것 같은데 제 에피소드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유롭게 아주 천천히 준비할 것 같았거든요.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닥쳐야 일을 한다. 근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급하게 좀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해봤는데
제가 오늘 다룰 기업은 당근마켓입니다. 오. 다들 아시죠? 알죠, 레카라쿠베 알죠. 당토의 당. 그쵸.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를 담당하는 사람의 숙명인데 네. 앞에 세 분과 조금 다른 기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압박감. 네,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네. 생겨가지고 네. 앞에 세 분이 제 기준에서는 살짝은 지엽적이다. 3지엽. 지엽이 반복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대중적인 걸 가보자. 에이, 반다이보다 안 지엽적인 기업이 어딨나요? 지금 반다이 때 우리의 반응을 아직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 그런 하여튼 그런 강박이 조금 생기면서 모두가 알만한 기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4번 타자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오늘 준비해봤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작게는 중고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 당근마켓이라는 기업이 지금의 중고시장을 어떻게 이끌게 됐는지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런 당근마켓과 같은 스타트업의 혁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네.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 중고거래 자주 하세요? 중고거래 자주 하시는 편이신지 뭐 한다면은 뭐 어떤 물품을 주로 거래하시는지. 저는 새 거를 좋아해요. 오. 그래서 중고 거의 안 삽니다. 그럼 팔지도 않아요? 잘 안 팔아요. 오, 그래요? 네. 주면 좋지 잘 안 팔아요. 네. 그러면은 거래를 거의 안 한 거예요? 당근마켓 처음 나왔을 때 한 네. 2개 정도 팔아본 적이 있어요. 네. 호기심에? 네. 근데 그 뒤로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유생님 같은 분들이 많나? 그러니까 새 것만을 좋아해서 중고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는 네.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저는 되게 어떻게 그렇게 잘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팔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새 거 사고 약간 중고가 돼가지고 네.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문화라고 하시죠. 무료 나눔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요. 아니 왜 여쭤봤냐면 이 당근마켓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좀 관념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 중고나라나 이럴 때는 진짜 사람들이 나는 중고는 못 믿는다. 네. 새 것만 취급한다라는 사람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이해가 많이 갔는데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중고를 못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중고를 사고 팔고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을 또다시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그게 것들? 별로 그냥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건이 새 거가 더 좋긴 하죠. 예, 중고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예, 새 거가 좋긴 한데. 그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는 뭐 그렇죠. 부르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팔아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사는 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고 책. 그 알라딘 되게 자주 가거든요. 네. 새 책 사기가 조금 아까운데 소유는 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알라딘 항상 검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레고를 좀 중고로 사봤습니다. 네. 팔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그 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네. 가격 방어가 그래도 되니까 팔만도 한데 왠지 깨름칙하더라고요. 전자제품 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뭔가 그냥 꺼림칙하고 다른 걸 팔기에는 너무 짜치다고 해야 되나? 가격대가 조금 낮아서? 네, 뭐 몇천 원 벌려고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그냥 두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저는 반대예요. 저는 부르님이랑 반대로. 와, 진짜 여기 막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네. 반대예요.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저는 사지는 않는데 파는 건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라는 거죠. 네, 반대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 반대.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나랑은 반대의 경우. 나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는 거는 하는데 파는 거는 아니. 파는 건 하는데 사는 건 안 하는 게 대학생 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다가? 네, 사다가. 벽돌 날라왔네. 그때 뭘 사셨길래 비싼 거요? 그때 자라 아시죠? 그 옷 파는데 거기에 색깔이 여러 개로 출시되는 니트를 판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판이 색깔이 예뻤어요. 근데 그거가 올라온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해외판인데 대량 자기가 구매를 해가지고 판다. 그래서 하나씩 사가시라 해가지고 샀죠. 근데 가격도 크지 않았어요. 36,000원인가? 대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돈인데 지금 생각하면 소소한 돈이어서 이게 제가 끝까지 안 팠던 것 같아요. 그 사기꾼을. 그래서 무통장 거래로 이체를 해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안전거래 장치도 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잠수 탔구나. 네, 잠수 타고 소식도 없고 핸드폰 번호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진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분한테 메시지로 제발 답 좀 하시라고 제 36,000원 주세요. 그 4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요. 저 왜 연락 안 되냐고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카페에 다시 들어갔더니 사기당했다는 글이 수두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들의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라 무슨 니트 누구의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그때 운영자분께서 경찰에다가도 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 경찰분이 이제 그 운영자랑 소통하시면서 상황 알려주시고 근데 경찰분이 또 그 아이디로 조회를 해보니까 전적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저 지금 이름도 명확하진 않지만 박미정 씨 아니면 박미현 씨예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거 사건이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또 뭐 중고거래에 대한 에피소드 또 있으신 분 계세요? 저 있죠. 있어요? 그 레고를 거래하러 갔는데 보통 저 같은 아저씨들이 나와요. 거기도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시다가 뭐 가족의 반대나 아니면 너무 많아지니까 팔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되게 뻘쭘해요. 둘 다 아저씨인데 조그만 레고 거래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상상이 돼서 웃긴다. 제가 또 큰 거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조그만 거 그 미니 피규어 있잖아요. 레고 사람 이런 거 한두 개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레고 사러 오신 분 맞나요? 그래. 레고 파시는 분 맞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또 저를 보고 좀 놀라요. 그러니 2m 되시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또 뻘쭘할까봐 음료수 같은 걸 조그만 걸 하나 사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드리면서 이거 제가 별건 아닌데 여기서 샀다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드시라고 그러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막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000원 빼주시기도 하고 서로에게 좀 따뜻한 기억이 남았던. 근데 그 레고를 거래하는 좀 중년 아저씨층들은 그 마음이 너무 알 것 같아. 왜냐면 자기도 그걸 샀을 때 너무 즐겁게 샀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딱 반대편에 이렇게 사겠다고 나온 사람이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는 듯한. 또 젊은 청년이 나오니까. 너도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그려져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부르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첫 중고 거래로 제가 모니터를 한번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니터가 완전 새 거였고 개봉도 안 했고 어떻게 하다가 얻어가지고 이제 내놨거든요. 근데 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직거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원인가 그냥 차비하시라고 그냥 더 드리고 그랬어요. 5만 원을 깎으면 얼마? 그러니까 모니터니까 좀 비싸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차비하시라고 그냥 5만 원 더 깎아드렸어요. 어디서 오셨다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꽤 멀리 아마 속으셨을 겁니다. 연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현장 네고충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네고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겠다.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 안 했어. 그 상품권이었는데 뭐 한 10만 원짜리를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좀 싸게 팔아서. 그분이 예약을 하셔서 나갔어. 갑자기 현장에서 저 3,000원만 이러시는 거예요. 난 뭔 소린가 했어. 이랬더니 3,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경쟁률이 그래도 좀 높았는데 그냥 하시죠 이랬는데 그럼 2,000원만 그래가지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한 번 더 거절을 했어요. 그냥 하세요. 뭐 저희 그런데 그럼 1,000원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마 그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었어. 세 번 힘들지. 해드렸는데 1,000원은 근데 좀 근데 돌아가면서 그 1,000원이 아까워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화가 나겠다. 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시면 그 중고거래 에티켓이라 그래서 현장 내고는 절대 그래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당근마켓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좀 문화가 또 바뀌어가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적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현장 내고는 위험한 겁니다. 저는 내고한 게 아니라 어쨌든 깎아드린 거니까. 근데 굉장히 선한 행동인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그렇겠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나는 못 팔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맞아.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아마 유생님이셨으면 3,000원 해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정도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해드렸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시계 차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뭐 최근에 뉴스 있었잖아요. 그거를 차보고 시착을 하게 해주나요? 책이면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도 있게 해주고 말씀하신 시계는 차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중고나라의 시대와는 또 당근마켓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또 믿기 힘든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이 당근마켓의 설립이 이런 중고거래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당근마켓의 시작부터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지금 대표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이제 김용현 님이라고 네이버랑 카카오를 거쳐서 이렇게 좀 기획을 하시던 그런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김지현 CEO라고 그 개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예전에 쿠폰모아라는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카카오에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카카오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김용현이라는 분과 김지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난 거죠. 카카오 안에서. 그때부터 되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카카오 거의 초창기 때부터 합류를 했는데 직원 수가 한 100명이 안 될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두 분 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커진 회사의 초창기 멤버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두 분도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요. 한 4년에서 5년 근무를 하시다가 직원 수가 막 100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그만큼에 따른 조금 압박이나 지루함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면서 본인들만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좀 마인드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떤 사업을 할까 두 분이서 고민을 하다가 그 김용현 CEO가 카카오에 계실 때 지역 기반 서비스를 좀 담당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되게 조금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계를 많이 느꼈대요. 왜냐하면 이 지역 서비스에서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사람들 소비자들한테 잘 소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카카오 내에서 게시판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다들 뭐 사내 게시판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사고팔고를 장려하는 그런 게시판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카카오가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IT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이랬나 봐요. 뭐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막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하루 종일. 막 새로 고치 클릭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 내에서 거래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몇 번이나 방문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에 왜냐면 옆 사람이 계속 그것만 클릭하고 있으니까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침 그런 매너리즘도 느끼고 있었을 때고. 그래서 2015년 7월경에 판교장터라는 앱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판교장터라는 앱을 낼 당시에는 사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앱을 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내 직원들만 사용을 했겠죠. 근데 이게 몇 주 만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요? 1000명 넘게 갑자기 이용자 수가 늘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다 인식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내의 사람들보다 그 외의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 직원들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와이프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나도 가입하고 싶다. 왜 이거 직원들만 가입하게 하냐. 왜냐면 그게 좀 중고나라에서는 없었던 그런 또 다른 거래의 맛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되게 활성화되면서 수요를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때부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키워서 판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 있잖아요. 뭐 분당, 수지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놨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아직 당근마켓 앱은 안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그 요청 들어온 주부들이나 아니면 신도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을 확대한 거고 이게 설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년으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당근마켓이라는 사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당근마켓에 대한 미래를 되겠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고 시장 하면은 중고나라가 아예 꽉 잡고 있었거든요. 중고로운 평화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 벽돌 많이 날라오고 이랬지만 그래도 중고나라가 갖고 있는 장악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고나라가 소구하지 못하는 점은 또 번개장터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고나라는 한 30, 40대가 주 이용자고 번개장터 같은 거는 10대나 20대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중고나라는
30, 40대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반면 번개장터는 10대 학생들,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그런 거를 많이 리셀품을 많이 판다든가 아니면 명품을 수입해와서 이렇게 재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시장을 과연 당근마켓이라는 스타트업이 깨부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근데 이런 의문점을 되게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이런 사명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16년부터 이제 시리즈 A, B, C를 차례차례 이렇게 투자를 받아요. 내역을 보면은 16년도가 그 당근마켓으로 사명을 바꾼 해죠. 그 16년도에는 시리즈 A로 13억을 유치를 받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시리즈 B로 68억 투자를 받습니다. 와. 2018년도가 전국 단위 서비스를 시작한 해거든요. 그때 68억 투자를 받고 다음 연도죠. 19년도에 시리즈 C 투자를 받는데 이때 투자한 VC들이 굴지의 벤처 캐피탈들인데 뭐 듣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토스 벤처스랑 소프트뱅크 등의 투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당시에 460억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받은 금액만 460억이고 19년도에 시장 가치를 3천억을 받아요. 3천억으로 측정이 돼요. 이 3천억이라는 게 굉장한 게 이 당시만 해도 중고나라의 시장 가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시장 가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들한테는 당근마켓이 지금처럼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그 이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압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당시에 중고 시장 점유율이 19년만 해도 당근마켓이 5%였는데 2020년 넘어가면서 48%로 뛰어넘었어요. 엄청난 거죠. 진짜. 중고나라가 그 카페? 네이버 카페 이게 훨씬 더 중점적이었다면은 당근마켓은 모바일 플랫폼을 잡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왜 중고나라는 이 정도의 시장 가치고 당근마켓은 이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중고나라가 올해 그 매각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롯데쇼핑 측에 매각이 됐는데 인정받은 시장 가치가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가량. 뭐 1,000억이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당근마켓이랑 비교하면은 왠지 모르게 적어 보이는. 당근마켓 그걸 듣고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인수한 것 자체도 욕을 엄청 들어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롯데가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 근데 놀라운 게 쓴트님이 놀랐던 당근마켓의 시장 가치는 19년도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2년이 지났잖아요. 2021년 올해에 당근마켓이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합니다. 시리즈 D가 거의 스타트업 투자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만 1,800억을 투자받았고요. 누적으로 따지면 총 2,3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3,000억이었던 시장 가치가 2년 뒤인 올해에는 3조로 뜁니다. 10배가 뛰어요. 10배가 뛰었네. 2년 만에 10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3천억과 중고나라의 1,000억을 비교해도 놀라운데 3조랑 1,000억의 차이까지 당근마켓이 2년 만에 이렇게 벌려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네, 굉장하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하고 비교하면 호텔신라가 3조가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3조가 안 되고 2조 초반대고요. 롯데쇼핑이 한 2조 9천억, 8천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분의 CEO가 양옆에 이제 왼쪽에 부진 누나랑 오른쪽에 이제 그 신세계 누구죠? 정용진. 네, 용진이 형 이렇게 손잡고 다닐 수 있다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비교하니까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약간은 과하다. 아직 뭐 매출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당근마켓의 추후 이제 성장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루님이 좀 우려하신 부분이 매출을 보면 조금 나와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 이제 당근마켓의 매출이 117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3억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돈도 못 버는 회사를 3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근마켓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그런 벤처 캐피탈들은 몇 년 후의 모습을 보고 투자한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고 아마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네. 사실 중고거래라는 게 뭔가 매출을 내거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수수료 떼먹을 수도 없고 중개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마 매출 그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가입자들을 가지고 어떤 돈 드는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앱이 좋은 게 개개인으로서의 그 사용자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묶여있고 어디에 묶여있고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안에서도 좀 나뉘긴 하는데 누군가는 정말 미래에 이 기업이 뭐 유니콘은 이미 넘었고 데카콘까지 넘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투자한 사람들의 시선은 전자가 많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수익을 브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 당근마켓이 어쨌든 아까 쓴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나이대에 어떤 직업을 가진 혹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걸 구매하더라. 이 정보가 사실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당근마켓의 강점으로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 데이터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쵸.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두 분은 카카오에서 언제 나오신 거예요? 그 카카오에서 사내 벤처를 하다가 이제 판교장터가 잘 되니까 그 이후에 나와서 설립을 하신 거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판교장터에서는 뭘 이렇게 많이 팔았길래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그 IT 기기를 많이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IT 기기 특성상 중고나라에서는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쵸.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직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그 사내 사람들과 거래를 하니까 가격도 뭐 저렴하게 해줬겠죠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소구가 된 게 아닌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사업하더라고요. 맞아요. 팔아서 엑시트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일단은 당근마켓의 시작은 여기까지 하고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당근마켓의 매력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당근마켓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숙함이죠. 친숙함. 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귀엽고 쓰기 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고나라 카페랑 비교해 보시면은 딱 감이 올 것 같은데 카페 그 메뉴가 너무 많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당근마켓은 들어가 보시면 일단 깔끔하고 귀엽고 그리고 쓰기 쉽고 이런 것들이 뭐 주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년층 이상의 좀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일단 아나바다의 추억이 저희에게 다 있잖아요. 지구촌에 이어서 아나바다까지? 아나바다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할 말이 없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그 추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물건을 재사용하는 거에 대한 약간 의무감? 이 있는 상태에서 쓸만한 물건이 우리 집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거창하게 택배 거래해서 또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주고받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 그냥 버리기에도 아깝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는 경우에 소소한 돈벌이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제 누군가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믿을만 그러니까 물론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이외의 익명의 사람보다는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접근성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가도 동네 안에 있겠지. 얘는 잡을 수 있다. 근데 지역 커뮤니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근에서도 지금 그 커뮤니티성을 좀 강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유생님은요? 저는 당근마켓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저는 거기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좀 관심이 가긴 가는데 당근마켓 자체는 저한테 별로 메리트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귀엽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이 하지 않아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단순히 사업적으로 매력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본 적은 있지만 사실 제가 중고거래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 기업이 어떤 사업 판로를 개척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매출을 내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고거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중고거래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특별하게. 예. 사실 이 당근마켓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신 분들은 유생님처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돈도 안 되고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서는데 이 기업이 무슨 매력이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당근마켓의 과제 섹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지금은 이제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표의 철학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 대표가 애초에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표 두 분이 하이퍼로컬이라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이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당근마켓의 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이퍼로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 대표와 그 임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출을 내야 되고 네. 매출을 위해서라면 조금 소비자들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특정한 뭐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 진짜 당장 돈을 벌고 싶었으면 그 당근마켓 탭 안에서 유료 광고를 더 확산해주면 돼요. 네.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커머스를 진작에 내서 당장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 두 대표는 더 큰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네.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우스갯소리로 지구촌이라고 했지만 이제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네. 그런 반면에 오히려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을 미리 내다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이퍼로컬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이 두 분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은 이게 돈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는 하이퍼로컬이라는 방향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믿어주는 투자자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방향에 힘입어서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해봤자 다 그냥 지금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대기업이 아닌 여기를 가고 싶다 해서 나온 얘기가 네카라쿠베 당토, 그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 7개 기업이 굉장히 많이 가고 싶은 꿈의 직장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약간 너무 부러울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블라인드 어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본인의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조금 너무 낮아서 당황스러울 만한 평점이 나와요. 이게 5점 만점인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대다수의 기업들이 한 1점에서 3점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낮은 게 아니라 그쵸, 네. 그쵸. 보통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맞아요. 적극적으로 맞아요. 쓸 확률이 높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익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 있으면 다음날에 이거 1점 주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근데 거기서 당근마켓이 지금 4점을 유지하고 4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물론 모수가 적어서 네. 이럴 수 있다. 혹은 얘네들이 너무 바빠서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4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4점으로 한 10명밖에 안 주고 그런 거 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데 수치상으로는 엄청난 그쵸, 평가다. 그쵸. 거기다가 그 주변의 지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당근마켓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만족도가 네.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완전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직원 만족도가 높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뜻은 그만큼 직원들을 많이 굴리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갈아 넣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문화가 뭐가 있냐 하고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휴가도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데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휴가의 자유출퇴근 시간제인데 네. 그럼 어떻게 얘네를 관리하냐.
다 직원 평가로 인해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약간 위험한 거 그쵸?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문제된 점도 이런 직업 평가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종사자들의 기업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동료들을 아직까지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해 보이기보다는 그 서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규모가 더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아직은 규모가 그 앞서 말한 대기업들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느 기업이나 그 만족도를 얘기하는 기사들을 볼 때 다 웃으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유독 밝아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빈님 너 지금 약간 안경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코끝이가 씌었네. 코끝이가 씌었어. 너무 친당근적인가? 눈에 당근이 씌었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광희가 진행했던 내공항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초반부에 당근마켓이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인데 그게 재평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 재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 초반만 해도 기업의 분위기를 방송 촬영이 오니까 다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대표들도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마켓도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표 두 분이 되게 소탈하게 나오고, 자리도 일반 직원들하고 다름없고, 되게 재밌는 점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회사가. 그 자리가 방송이 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랬는데 직원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컨셉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방송인 거를 까먹었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너무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서 조금 회사의 방향을 정한 기업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당근마켓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저한테 각인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너무 좋게만 바라보는 걸 수도 있는데 무튼 사내 분위기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하나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혹시 듣고 계시는 당근마켓 직원분들 그러니까 댓글 달리는 말 댓글 달아주세요. 밖에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달릴 수도 있는데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 저는 아까 서로 직원들끼리 간에 신뢰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최근에 대두된 말 중에 하나가 신뢰 자본이란 말이 있거든요. 신뢰를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자본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 기차를 탈 때 검표원들이 다 검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타고 어플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하되 검표원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익들이 굉장히 발생할 거잖아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는 곧 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신뢰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고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면 저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게 물론 그 미디어에 비칠 때 대표들이 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인터뷰에서 보면은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뽑자라는 마인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고 해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대표에서부터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서로 믿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소구점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중고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중고거래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벽돌 날라오는 거. 비싼 거 샀더니 너무 무거워. 그래서 열어봤더니 벽돌이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벼워. 열어봤더니 공기가 있네.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고나라가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고나라를 접속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누가 업자고 누가 고객인지 모를 정도로
전문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동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왜냐면 클릭하면 다 업자니까. 거기다가 업자는 그 상대적으로 좀 가격도 비싸고 좀 믿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린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 당근마켓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 버린 건데 그 핵심은 이 중고거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바로 맘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맘카페가 기본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지역 커뮤니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맘카페의 문제점은 뭐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 그 조건을 걸어요? 회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조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뭐 게시글을 몇 개 써야지 가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뭘 인증해야 된다든가 이런 수없이 많은 인증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보면 기존 회원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고 들어가도 그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는 그 힘, 텃세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고여가고 계속 고여가고 이러니까 대표가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를 지향할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맘카페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선택한 방향인 중고거래라는 플랫폼에서 중고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마련한 건데 이게 다행히도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소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큰 플랫폼이 각자의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당근마켓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IT 기업이에요? 약간 미래지향하니까 또 그쪽은 아닌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 너무 핫하잖아요. ESG 경영. 이 당근마켓이 추구하는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아. ESG랑. 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볼게요. E는 인바이러먼트잖아요. 환경이잖아요.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택배에서 벌어지는 생활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당근마켓이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환경을 더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렇겠죠. 소비가 어쨌든 덜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새 것을 사는 그런 시장 자체를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뜻은 그만큼 쓰레기가 덜 발생한다는 뜻이고. 아나바다죠, 아나바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아나바다를 좋게 표현한 게 ESG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뭐 ESG 자체를 굉장히 좀 과대평가됐다, 너무 허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ESG의 방향과 당근마켓이 추구하는 방향이 일맥상통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S 소셜적인 측면도 이 당근마켓이 단순한 이렇게 중고거래만 지향하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그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하다못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종된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당근마켓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죠. 그 같이 밥 먹어주는 것도 막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지막에 G 하나 남았잖아요. 사실 거버넌스는 뭐 지금 상태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내부 직원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를 당근마켓에 얼마나 잘 해낼까라는 거는 의문점이 남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대표의 방향성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긴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근마켓이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광고를 때려박으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광고를 받아도 지역의 상인들한테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직접 자료를 보니까 그 광고를 하는 비용이 전단지를 돌리는 비용하고 동일하게 받는다고 해요. 거의 동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적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효과는 굉장히 막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종이 낭비도 막네요, 또. 아, 그러네. 거기다가 이제 대표들의 인터뷰를 보면 지금 당근마켓이 커가니까 대기업들한테 너무 많이 광고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기업 광고를 하나도 안 받았대요. 제가 듣기에 거의 뭐 사회적 기업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왜냐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하이퍼로컬과의 방향과 대기업의 광고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지금까지는 지배구조 이슈는 없으나 네. 사실 뭐 모든 스타트업이 초반에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대표들의 방향성을 보면은 그리고 이 대표들의 철학을 보면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국민 어플이 될 때까지 혹은 되고 나서 이 정도의 만족감을 유지한다는 거는 지금도 보시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물론 지금 당근마켓이 그 정도의 시장 가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사용한 어플이 이렇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실제로 당근마켓의 지금 현재 회원수는 2,2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국내 가구 수가 2천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구가 다 당근마켓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월 평균 사용자가 1,500만이 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가장 큰 중요점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 아까 잠깐 말했던 그 리텐션, 고객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체류 시간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막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당근마켓의 경우 월 평균 64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달 64번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상을 방문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류 시간만 놓고 보면 월 평균 2시간이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막대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2시간씩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월별.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팔 일 있으면 계속 들어가 보는 거고 팔 일이 없다고 해도 살만한 거 있는 거 쳐다보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고거래에서만 끝난 플랫폼이 아니라 그 지역 커뮤니티 반경에서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못지않게 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 나이대 혹은 우리보다 적은 나이대에서는 그냥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는 여기밖에 없을 수 있다. 여기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서는 그럼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복률이 9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죠?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가 있고 그쵸. 누구나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다 적극적인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적극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모두가 프로슈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누군가는 팔기만 하고 누군가만 사기만 하면 그 시장은 조금 타락하기 마련인데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당근이라는 말이 이미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당근이세요? 이렇게. 당근이세요? 당근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예 그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장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대표의 철학, 내부 분위기, 시장 소구점, 방향성, 고객 충성도 이 5가지 정도가 당근마켓의 지금의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성공할 것 같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지금 나름 갖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뭐 지금의 당근마켓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나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점들 있으세요? 아까 유생님께서는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커뮤니티라는 게 뭐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나쁜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실제로 뭐 당근마켓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들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랑 또 사실 들어보면 참 좋은 회사긴 한데 경쟁자가 애매하게 없기도 하지만 너무 많기도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얼마든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도 많고 현재 경쟁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잠재적 경쟁자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좀 확장시켜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중고 거래 플러스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커뮤니티들도 경쟁자로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첫 번째 리스크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그 내부의 리스크는 회사에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쓰는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반대로 두 번째 말씀하신 리스크는 오히려 당근마켓의 강점이 있는 게 카톡 초기 시절 생각하면 비슷한 사업을 다른 사업자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카톡이 부동의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초기에 선점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근데 그걸 지금 당근마켓이 해냈고 추후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커뮤니티 플랫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근마켓이 시장이 큰 파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쉽게 자리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대로 그 말은 결국은 당근마켓은 내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해외 진출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고 그러면 성장 한계가 좀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저도 사람 리스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확 경쟁력이 약해질 것 같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최근에 그 대리 인증이라고 자기 동네가 아닌데 뭐 편법으로 인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리고 당근마켓 차원의 광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플랫폼이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개개인이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도한 광고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걸 잡지 못했을 때 부작용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투자금도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 당근마켓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발전시키거나 당근마켓의 뭔가 유형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로는 더 큰 성장을 하긴 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사업의 다각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사업 모델이 없으면 지금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 사실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당근마켓의 과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당근마켓의 과제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들이 잘못하면 고객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광고가 너무 남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믿는 고객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불편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지금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으로 6k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본인의 동네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동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의 동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물품이 자주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아까 쓴뜨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른 지역에 인증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불편함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혹은 나중에 이게 고객 불만으로 커지게 되면 당근마켓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 문제인데 이 3가지를 당근마켓이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도 문제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중점으로 두고 있는 곳이 AI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AI 파트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지나친 광고나 가품 물품들을 AI로 재빠르게 분류를 해서 아예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보이는 게 그렇지 않은 글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기도 했고 이런 굉장히 많은 글들을 실제로 AI로 지금 선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아가서 뭐 사기 전적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걸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뢰도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당근마켓이 이런 6km 기반의 불편함이나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철학이 이것과 맞닿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우리의 고객들이 많아지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우리는 오히려 6km에서 그 반경을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의 두 대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아파트로 따지면 윗집과 아랫집이 거래를 자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런 하이퍼 로컬을 추구하는 건데 문제는 상품들이 그럼 다양하지 않지 않냐, 고객들이 적은 만큼 다양하지 않지 않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고객들이 많아지면 범위가 좁아지더라도 상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점조직을 많이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계속 좁혀 나가겠다는 거죠. 이 불편함을 커뮤니티를 확립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사실 아까 그 사업 다각화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당근마켓 지금 탭을 보면은 중고거래 외에도 탭을 하나 넘겨보시면은 구인구직에 관련된 탭이 있고요. 네. 과외 클래스를 구하는 탭, 중고차를 거래하는 탭, 부동산을 거래하는 탭, 그리고 세탁업체와 청소업체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탭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매출을 어떻게 낼 거냐 이건데, 네.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발생시켜야 될 때 추구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광고고 하나는 커머스예요. 네.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뭘 선택하든지 처음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짜이다가 그렇죠. 돈 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 생기죠. 처음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근마켓의 경우는 지역 광고를 이렇게 활성화시켰지만 네. 그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당근마켓이 얼마 전에 당근페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핀테크 쪽으로 가는군요. 네, 지금은 제주도에서만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 나가겠죠. 근데 이 당근페이가 자리를 잡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해소가 됩니다. 네.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면 가서 직접 계좌번호를 그쵸. 주고받고 네. 거기서 송금을 하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당근페이가 활성화되면 그냥 그 플랫폼에 돈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클릭 한 번이면 교환이 돼요. 네.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당근페이에서 미리 충전된 금액을 이용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당근페이로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락인 효과가 돼서 고객들이 계속 이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방향은 이 당근페이를 이용해서 커머스까지 진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페이를 이용하면 이 플랫폼 안에서 뭐 온라인 커머스를 열든 혹은 지역 상인들한테 또 다른 판매의 장을 열어주든 손쉽게 이렇게 고객들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당근마켓은 굉장히 차분하게 천천히 자기들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가 단순한 형식적인 활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당근페이나 커머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당근마켓은 뭘 해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카카오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구인구직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직방이든 알바몬이든 이런 회사들보다 당근마켓이 고객 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미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기업들을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네요. 괜찮은데요. 네, 그 정도로 이 고객 수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가지는 힘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내수 시장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점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당근마켓의 최종 목표는 해외 진출이라고 대표가 이미 밝혔고 네. 실제로 지금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 90개 도시에서 영문 이름인 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한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그 시스템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랑 좀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시장 초기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수시장 안에서만 그치는 기업이 아니라 뭐 잘만 하면 진짜 해외로도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의 과제까지 알아봤는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조금 네. 빠르게 네. 스타트업의 혁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근마켓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당근마켓의 미래까지 다뤄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혁신, 특히 스타트업의 혁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저희 스타트업을 그렇긴 한데 뭐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이것도 뭐 제가 뭐 100% 알면은 기업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일론 머스크 보면은 그분은 항상 기본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로켓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로켓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로켓을 구성하는 건 뭐지? 뭐 뭐랑 뭐. 그러면 그걸 구성하는 건 뭐지?
그럼 뭐 철, 뭐 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가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면은 로켓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추구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그걸 왜 해? 아니면 그게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아니야. 우린 기본에 집중하자. 사람은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고 뭔가를 나누고 싶어하는 동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파고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막 거창한 걸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그 기본을 잇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을 잇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브루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초심이죠. 이게 초심을 잃게 되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걸 얼만큼 잘 유지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어렵네요. 어려운데 저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를. 근데 그 가치가 이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잘 창출해내는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게 결국에 창작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이나 뭔가 만들어서 이걸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성장을 하고 매출을 이뤄내는 것 이상의 그 가치. 네, 그래야 돈도 따라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공계인으로서 기술의 트렌드를 잘 읽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무리 뭐 중고거래 뭐 플랫폼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기술이다. 그렇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걸러내는 기술이 없었다면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또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어떤 형태의 기술과 또 5G라든지 뭐 LTE 이런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런 기술들의 흐름을 잘 타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근마켓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물론 당근마켓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떴다가 망한 기업들을 쓰도록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대가 나중에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두 대표의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뒷받침해주는 임직원들, 그리고 그런 임직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용현 대표님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한마디를 끝으로 그 에피소드를 마무리할 건데, 김용현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고 거래를 넘어 무너진 지역 커뮤니티를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재건하는 것이 우리 당근마켓의 지향점이다. 취향과 관심이 비슷한 동네 사람들과 오프라인 활동이 연계될 때 비로소 온라인상에서 좋아요로만 공감을 표하는 데서 느끼는 허망함이 풍요로움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당근마켓의 공동대표 김용현 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중고 거래 플랫폼의 1인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는. 그쵸.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정신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보탬이 되겠다라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굳이 소비자에게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 되게 행복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굳이 그럴까요? 저도 그런 의문이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저는 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당근마켓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는 알 수 없지만 대표가 밝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오랫동안 유지돼가지고 조금 얼어붙어가는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녹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끝이에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 기업으로 약간 응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업 특집을 한번 다뤄봤고, 다음 특집으로는 영화 특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밝히는 건가요, 미리? 미리 밝혀서 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자 영화 특집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